네, 안녕하십니까. 정학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너무 멋지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 자리가 어색하고 낫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면서 원래 삼성에 입사했고, 삼성에 입사했던 목적은 저희 아버지가 농협 생활을 하시다가 50대 초반에 명퇴 당하셨어요. 사업하시다가 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하다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집안이 형편 없어지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다가 결국은 식도후두암이 와가지고 3년 정도 투병생활 하다가 58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주위에 58에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나요? 안 계시죠? 별로 뭐 불의의 사고가 아닌다 하면은 그 나이에 돌아가실 일이 별로 없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학수 너 죽을 때까지 직장 생활만 하다가 죽지는 말라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농협 다닐 때는 월급 받을 때는 저희 집이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사업하시다 망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힘들었던 그 시절 생각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학 다닐 때도 보통 방학이 오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애들이 어디 여행 갈 것인가, 어떻게 놀 것인가, 뭐 그런 걸 궁리하죠. 저는 방학이 다가오면요, 이 방학 동안 다음 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까?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항상 다음 학기가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겨우 학자금 융자를 8번 등록금 중에서 6번을 학자금 융자를 받았습니다. 빚으로 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사업하다 망하니까 자식한테 남겨주는 것은 빚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인생이 젊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식한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말라 그랬을까? 금방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직장이 인생을 보장해주면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직장도 인생을 끝까지 보장 안 해준대요. 결국은 나이가 들면 내보내게 돼 있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자영사업밖에 없고 그 자영사업은 반드시 망해가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절대로 첫 자영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젊은 날 직장에서 준 월급에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때요? 혹시 여기 오늘 직장생활 하다 오신 분들, 또 남편이나 배우자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 직장 빨리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용감한 배우자가 많습니다, 이제는. 많이 이제 배우신 거죠, 그죠? 이 암에 알기 전에도 나는 남편이 빨리, 우리 배우자가 빨리 직장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네, 한 분 계십니다. 아주, 그 직장이 정말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쵸. 대부분 직장은 끝까지 다니는 게 우리가 배운 거죠. 끝까지. 근데 끝까지 다니면 대부분이 다 저희 아버지처럼 돼요. 결국은 말년에 뭔가를 다시 시작하게 되죠. 제가 인생 이모작이라는 이야기를 요즘 최고 많이 듣는데 인생은 이모작 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이모작 하면은 다 말아먹어요. 대부분이. 이모작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두 번째 하는 게 성공적이었다면 그걸 첫 번째 했죠. 왜 두 번째 하겠어요? 대부분은 그냥 첫 번째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거의 다 나이가 들어서 하게 되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그 일은 별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결국 인생 자체가 비참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삶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영원히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에 들어간 이유도 빨리 내가 이 사회를 배워가지고 남들은 첫 번째 하는 직장 생활을 거의 50대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빨리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좀 빡빡한데 빡센데 들어가가지고 빨리 사회 경험을 한 다음에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삼성에 들어갔는데 삼성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그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삼성에는 그 거래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사업하게 됐냐고 여쭤보니까 일단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실력을 쌓고 인맥을 쌓고 경력을 쌓다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사업 자금이라는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이 얼마냐고 얼마 정도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한 3, 4억이 될 수도 있고 3, 40억이 모자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 왜 유언만 남기셨나요? 유산도 좀 남기시지.
그런 원망이 생겨나면서 이 꿈이라는 게 실현 가능할 때는, 희망이 있을 때는 참 좋은데, 이게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클 때는 꿈은 절망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사람은 사업을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직장생활 할 거라면 삼성보다는 쌍용이 좋겠다. 나는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게 좋겠다 결론 내리고, 제가 삼성을 그만두고 쌍용을 옮겼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근데 그렇게 재밌는 직장생활도 한 3년 지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다 먼저 근무하신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들의 삶을 보니까 세월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생은 더 비참해져요. 직장인은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 삶을 보면서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장은 그 자리 지키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고 있을 때 이 아메가 저한테 다가온 겁니다. 어때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우리 남편 지금 빵빵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빵빵한 회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아메 같은 게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인드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아메를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들어보시고 돌아가실 때 오늘 내가 들은 정확한 정보와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직장과.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장과 이 아메를 동반 같이 했을 때하고, 그냥 내 고집 피우면서 이 아메를 무시하고 직장 생활만 했을 때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한번 추론해 보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 보시는 거죠. 저는 이 아메, 저도 같이 근무하시는 유학 갔다 오신 박사님 김종규 부장님이 저한테 아메를 전했습니다. 그분은 저에 비해 가지고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월등했어요. 집도 저는 옥탑에 살 때 그분은 50평 아파트에 사셨고,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공부하셨고, 학교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회사에서 대기업의 부장 그러면 평상원하고 부장하고 얼마나 큰 갭이 나는지 아시죠? 그런 대단한 분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메를 무시했습니다. 부장님, 회사에서 부려먹더니 이제 바깥에서 부려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아메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런 미팅에 오면서 이 아메가 어떤 것인가 알기 시작하면서, 부장님하고 그 박사인 부장하고 평사원인 저하고 똑같은 기회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메를 통해서 저는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10년 만에 크라운 앰버서더가 돼가지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아메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메 수입 속에서 그냥 쓰는 비누 치약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인쇄가 될 수 있다니까, 처음에는 큰 돈 안 되지만은 하다 보면 분명히 수입이 늘어난다니까, 한번 만들어진 수입은 상속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상속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정말 상속할 수 있을 정도라면 내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이 수입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낮에는 쌍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젊은 날 먹고 사는 거는 해결돼 있어요. 이미 제가 특별히 실수를 하지 않는 한, 그 시대는 조태 명태 같은 게 별로 없었으니까 젊을 때는 먹고 살 수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아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메를 하면서 정말 다이아몬드가 꿈이 아니었고요. 저는 정말 20년, 제가 30대 초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20년 아메를 부업으로, 낮에는 쌍용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주말에는 이렇게 아메 미팅을 오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분명히 내 수입이 늘어나서 나이 50, 60대 100만 원만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 정말 그러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 삶처럼 젊을 때는 멋있게 사시다가 나이가 드니까 너무 비참해지시는 그 한 인생.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농협 딸 때는 농협의 상무님, 사모님 이야기 들었어요. 직원들이 와가 때가 되면, 명절이 되면 와가지고 사모님, 저한테도 와가지고 아유 우리 상무님 아들이구나, 아유 예쁘게 생겼네. 예, 저는 어릴 때 좀 예쁘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귀엽게 해주니까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철들 무렵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딱 그만두시니까 저희 어머니는 동네 아줌마로 바뀌시더라고요. 사업하다 망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시니까 저희 어머니는 동네 파출부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삼성 쌍용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면요, 정말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 전화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를 걸면 학수야, 요즘은 팔이 너무 아파. 요즘은 다리가 너무 아파. 계속 아프다는 말씀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대 어머니가 남의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을 하는데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삼성 쌍용에서 월급 70만 원 받고 있었는데요. 단돈 5만 원도 어머니한테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 월급 날이네? 띵동띵동띵동 바로 다 나가잖아요. 정말 저는 월급 받아가 일주일 뒤면요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 10만 원 현금 서비스. 그 대기업 좋은 거는 카드 많이 만들어 주니까 이쪽 카드 끌고 가지고 이쪽 이자 갖고 이쪽 카드 또 끌고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저한테 어머니의 고통은 그냥 외면하고 싶은 정말 느끼고 싶지 않은 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학수야, 내가 이제 직장을 바꿨다. 어디 바꿨어요? 호텔에 취직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호텔이나 그러니까 저희 집안 먼 어른 중에 한 분이 영남건설 부사장을 하셨던 분이 계셔. 그분 덕분에 영남호텔에 취직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구 영남호텔에. 뭐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뭐 하시겠어요? 50대 아주머니가 호텔에서. 그죠? 남이 자고 간 이불을 개는 겁니다. 하우스키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파출부보다는요, 너무 쉽대요. 어느 날 가니까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물으니까 어제 누가 놓고 간지 모르는데 팁을 10,000원이나 놓고 갔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놓고 간지도 모르는 그 팁 10,000원에 기뻐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자식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켜본 한평생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그냥 인생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멋지게 화려하게 살다가 나이 50, 60대가 되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다 박탈당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어때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베이비부모 1955년생부터 퇴직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해 1961년생이 퇴직합니다. 저 형 GT 1961년생입니다. 11월 달에 퇴직한답니다. 지금 7년차 했습니다. 55, 56, 57, 58, 59, 60, 61. 7년차 퇴직했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절반이 빈곤층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다 그럽니다. 과연 여러분들 미래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까 뭐 변호사 100년 만에 100만 명인데 지금 10년 만에 10,000명이 또 만들어졌다고. 현재 2만 명이라고.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퇴직하고 있는 여기 베이비부모 세대가 아니에요. 퇴직 안 하고 계신 여러분들. 아직까지 젊은 여러분들. 지금 쓰고 싶은 거 다 써야 되고.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 이번에 뭐 갤럭시 S 뭐 엣지인가 S6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엣지는 가격이 비싸답니다. 그 삼성에서 예측하기를 갤럭시 S6를 출시하면은 일반 폰이 70% 나가고 비싼 엣지는 30% 나갈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예상을 뒤엎고 엣지가 더 많이 나간답니다. 그럼 뭐냐? 요즘 세대들은 돈을 아끼지 않는데요. 일단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써야 된답니다. 통장이 텅텅 비었대요. 지금 100조 시대. 가계부채 100조. 왜? 저금리니까. 1억 빌리면 어때요? 1년에 이자 300만 원? 충분히 감당할 만한 거예요. 막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저금리가 오고 나서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경제 침체가 20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라진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라진 20년이라고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해요. 지금 저금리 어때요? 돈 빌려 쓰기 좋죠? 저금리는 그 사회 경제 붕괴의 전조증상입니다. 정부가 오죽하면 저금리를 하겠어요? 오죽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저금리를 하겠습니까? 저금리 하면 이자를 못 받아요. 근데 오죽하면 저금리 하겠냐는 거예요. 기업이 지금 돈을 얼마나 쌓아놓고 있는지 아시죠? 근데 왜 저금리를 하겠어요? 그걸 이자 놀이 하지. 고금리로 해가지고. 고금리 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경제가 순환되던 경제가 스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지금 미래를 우리는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돈 모아놓는 거, 저축해놓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모아놓으면 1억을 모아놓으면 7.2년 뒤에는 돈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1억 모아놓으면 5년도 안 돼가지고 돈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연금 믿으시고 퇴직금 저축해놓은 거 믿으실래요? 미래의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젊을 때 선택한 이 직업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2모작 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1모작으로 끝내야 됩니다. 아니, 이게 1모작이 한번 내 인생의 1모작이 아니고 내가 심은 이 1모작이 내 자식 때까지 계속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만이 살아날 기회예요. 그래서 이 아메이를 지금 당장 뭐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해서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라면 지금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하시는 일 더 열심히 하시고 그냥 다른 일 찾아보세요. 하지만은 정말 내가 뿌린, 내 인생에 내 젊은 날 뿌린 이 씨앗이 내가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100세 시대가 되든 120세 시대가 되든 내 자식한테까지도 정말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 분들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끝까지 앉아 계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혜택을 봅니다. 분명히 됩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현실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아메이는 제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도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메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메이를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이 아메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인생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아메이는 계속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 성장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 초일류 기업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관련된 초일류 기업 별로 없습니다. 아까 그 드론 이야기 하더라고요, 드론. 중국에서 이 드론들을 다 꽉 잡았어요, 지금. 중국, 프랑스에서. 엄청난 드론을 지금 만들어내기 시작했대요. 스위치 딱 누르면 드론이 떠가지고 목적지에 갔다가 볼일을 수행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혼자서 알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 개발되어 있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얼마 들어옵니까? 21세기 과학기술 발전 어때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소비만 더 촉진할 뿐이에요. 우리 호주머니를 점점점 더 비게 해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엄청난 과학기술은요, 부자를 계속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점점점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고용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한번 뽑아놓은 직원 때문에 골머리 앓으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불러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즉각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용 유연성이 없이는 절대로 중국과 베트남과 인도와 경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배우자들을 임시직으로 고용해야 된다면, 임시직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고, 대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으면 이 나라가 점점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더 가난해질 거래요. 그러면 국민도 더 가난해질 거랍니다. 맞는 논리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있습니다. 기업은 점점 더 좋아질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백성들은 점점점 가난해집니다. 이제 영원한 직업은 없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이야기를 외치는 회사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임시직으로 전락해 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고스펙을 가져도, 스펙이 좋아도 그 스펙의 유효기간은 옛날은 30년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 스펙의 유효기간이 20년도 안 됩니다. 30대 취직하면 50대까지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 스펙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 청춘과 그 에너지와 벌어들인 그 모든 가계소득을 자식한테 다 투여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을 잃어버립니까? 결국은 애를 낳지 않잖아요. 미국은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2.2명. 부부가 결혼하면요, 2.2명을 낳는데요. 출산율이 2.2명. 그러니까 본전은 하잖아요. 본전보다 또 조금 더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명 낳습니다. 1명. 두 부부가 결혼하면 1명 낳아요. 당연히 인구가 줄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으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모든 미래 예측 데이터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게 인구 베이스입니다. 근데 왜 애를 안 낳아요?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벌어가지고 애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걸 고마운 줄 몰라요. 왜?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시키면 안 돼요. 공부시키니까 졸업하고 나가지고 그냥 나는 애를 가르치는 이 정신적인 노동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 노동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생님 되는 거예요, 다. 음악 하니까 음악 선생님이 되고, 미술 하니까 미술 선생님 되고, 영어 전공하면 영어 선생님 되고, 수학 전공하면 수학 선생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에서는 그 많은 선생님들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 사교육 없애면 됩니다. 없앤 적 있잖아요, 우리. 저희들 70년대, 80년대. 과외 못하게 했어요. 대학생들도 과외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없어져요. 근데 정치인들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은 선생님들 인정해야만이 직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점점점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선생님은 더 많아질 겁니다. 선생님이 많아지는 한 절대로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그렇게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한 개인의 경쟁, 한 개인으로서 세상을 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 그렇게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냐. 최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고가 돼야만이 대기업에서 뽑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을 갖기 위해서 직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그죠? 삼성, LG 어때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직장에는요 항상 오너가 있어요. 오너. 주인 있죠. 직장의 주인. 이 주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고스펙을 지닌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이 너무 많은 부품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최후가 되지 않으면 뽑힐 수가 없어요. 최후가 되기 위해서 죽을 똥살똥 하는 거예요. 최후가 돼가지고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뽑혔다 치더라도 이 직장은 내게 안 해요. 주인이 시키는 일하고 저 일하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퇴직할 때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직장보다는요 직업을 소중히 한답니다. 업은 뭐예요? 할아버지가 초밥을 만들면 그 아들이 초밥을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 초밥을 만들면 손자가 초밥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초밥을 만드는 주인이에요. 매 세대가 거듭돼도 아무리 거듭돼도 주인이에요. 나무 밑에서 시키는 걸 하고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직장인이 아니고 바로 직업을 가진 오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가 돈을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이 삶을 주인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노예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정학수 씨 대단하대. 어떻게 그 대단한 삼성을 들어가가지고 1년도 안 다니다 때려치웠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삼성이 제게 아니라는 걸. 제거 아닌데 어차피. 제거 어차피 아닌데 삼성에 다니나 쌍용에 다니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삼성 그만두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기 여러분 남편들 삼성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현대 LG 다니니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 봉급이 몇 년 동안 보장돼 있습니까?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판단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멘은 단순히 우리가 직장 가가지고 우리 남편 지금 부장인데 연봉이 1억이야. 그 1억하고 비교하시는 분들, 이 아멘 수입을 내 남편 월급 9천만 원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은요,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아멘 씨가 첫 달에 1,040원 벌었습니다. 1,040원. 1,140원이 아니고, 1,040원. 호부 1,040원. 그걸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아멘 돈 주는 사업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보고 다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좋은 대학교 나오면 멋진 자동차를 만들지 왜 비누치약 돌고 다니면서 창피한 짓 하냐고 막 나무랐어요. 그렇게 나무라던 친구들 지금 다 어디 간지 아세요? 지금 회사에서 다 잘려가지고 중소기업 가가지고 정말 허드렛 제품 팔고 다녀요. 지금 현재. 그 자리도 없어가지고 안달 목달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대학교 나와서 벤츠를 만드는 게 좋은 직업입니까? 아니면 비누 세제로 벤츠를 타는 게 좋은 직업입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자리의 가치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정말 지혜로우셔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 예, 우리 정계 재계에 있는 그 지도층이 가자는 대로 가면요, 우리는 결국 노예밖에 안 돼요. 대기업들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우리를 부품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어때요? 그냥 부품으로 전락하실래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사를 이렇게 사요. 여러분들은 뭐 집에서 크게 만들 일이 없으니까 나사 한두 개 필요하죠. 저는 보통 작업을 하면 큰 공사를 해요. 뭐 태양광을 제가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창고를 제가 만든다든지 저는 그런 일을 잘 합니다. 예,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볼트 상에 가가지고 볼트를 살 때 보통 이게 한 봉지를 사요. 한 봉지. 보통 500개에서 1000개가 들었어요. 작업할 때요,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푹 집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한꺼번에 한 손에 보통 한 10개에서 20개를 쥐고 이렇게 드릴을 박아요. 윙. 그러다가 툭 떨어집니다. 손에 있던 게. 또 하다 보면 각도가 잘 맞고 툭 빠지고 떨어져요. 떨어지면 줍습니까? 안 줍습니다. 왜 안 줍는지 아세요? 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진 그 볼트는요,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워 쓰면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안 주세요. 왜?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지금 건강하고 머리 똑똑하고 스펙이 좋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실수로 뚝 떨어지는 순간 오너는 그냥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벤츠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벤츠를 타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이 사회에서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한테, 저같이 옥탑 사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벤츠 탈 수 있는 기회, 2등석을 탈 수 있는 기회, 1등석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근데 이 아메는 세계 초유 인류 기업일 뿐만 아니라 그 세계 초일류 기업 오너가 가진, 그 로얄 패밀리가 가진 똑같은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했다는 거예요. 100만 장사가 될 수 있는 기회, 벤츠를 살 수 있는 기회, 탈 수 있는 기회,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가치를 아시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고, 예,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이 가치를 잘 들으세요. 자, 이 암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네트워크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혼자서 세상하고 맞서는 스펙 싸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최고 스펙의 소유자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나오면 끝. 내가 잠깐 실수해가 미끄러지면 오너는 버려. 혼자서 세상을 맞서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은 스펙 쌓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카 정재용도 스펙 쌓기를 하지 않습니다. 없는 자들만이 부의 원칙을,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만 스펙 쌓기를 합니다. 저도 스펙 쌓기를 안 했습니다. 대학교까지 하고 나서 끝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죠. 왜? 스펙이 좀 더 좋아도 좀 나빠도 결국은 나는 부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과를 다니면서도 자격증을 안 땄어요. 기계공학 4년을 전공하면서 자격증 지금 딱 한 개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저는 어떤 기술 자격증도 없어요. 왜?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거 가져봤자 좀 더 나은 부품이 될 뿐이라는 거. 좀 더 나은 부품은 더 빨리 소모된다는 거. 왜? 전부 다 자기들이 좀 더 나은 부품이 되길 원하니까. 좀 더 나은 부품은 경쟁이 더 치열하고 그 자리는 더 빨리 없어진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직장생활을 할 때는요, 그냥 보통 직장인으로서 적당히 중간에서 월급 오래 받은 게 최고라 생각했어요. 빨리 올라가니까 빨리 잘리더라고요. 왜? 좀 더 나은 부품은 순간 빛나 보이니까. 누구나 다 그 자리 가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 경쟁에서는 이 사회에 맞서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자,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자본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뭐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 암에 있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때처럼 사람 많이 끌어들이면 되겠네? 나는 기존에 조직을 갖고 있어. 의미 없습니다. 보통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조직원들한테서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조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오너라고요? 직원들은 여러분 안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사로서 고객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그 고객들은 여러분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물론 개인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 기존 조직은 이 아미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해보시면. 왜? 저 보세요. 기존 조직이 전혀 없었어요. 저 아미 딱 시작해가지고 사람한테 전한다 그래가지고 명단 작성해라가 저 작성했는데 딱 16명. 제가 진동소음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원 한 7명. 같이 쌍용에서 입사한 친구들 중에서 나하고 좀 그래도 안면 트고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한 5명.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친척 한 몇 명. 16명이었어요. 조직 없었어요, 저. 조직 가진 사람들 암이 잘 못하더라고요. 왜? 조직이 너무 방대하니까 계속 전달만 하고 가더라고. 계속 전달하고 안 하니까 그 옆에, 안 하니까 그 옆에,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옆에,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 못 알아들으니까 또 그 다음, 못 알아들으니까 또 그 다음, 이렇게 계속 가요. 계속 가기만 하더라고요. 저는요, 16명 딱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16명한테 암에 전화하는데, 한 달 전화하면서 거절 당하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갔어요.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 또 거절, 또 거절, 또 거절, 또 당하니까 또 갈 데가 없어 또 갔어요. 또 거절, 또 거절, 또 거절, 또 거절, 또 갔어요. 이렇게 6개월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거절 안 하더라고요.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 변화가 한 번만에 찾아옵니까? 오해했던 게 한 번만에 풀립니까? 이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오해를 풀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옆으로만 가더라고요. 물론 옆으로만 가도 첫 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간혹 나오긴 합니다. 그러려면 명단이 한 수만 명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수만 명 명단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대부분은 저보다 좀 더 나을 뿐이지 저하고 상황이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명단이 부족한 사람들은 옆으로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암의 성공은 반복이에요. 근데 사회에 나가보면요, 다른 사회에서도 성공은 대부분 반복입니다. 김연아도 계속 넘어진데 또 넘어졌어요. 박태환도 똑같은 수영장을 끊임없이 돌았어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한 곳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계속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별로 주의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자, 그리고 암엔요, 이 네트워크,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하려 그러면, 그죠? 내가 거대한 네트워크에 들어가가지고 이 네트워크 이만큼을 소유하려 그러면 내가 먼저 기존에 있는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복제가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성공은 복제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결국 복제만이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그 자식들한테 항상 그 자리를 똑같이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들이 자기하고 똑같아지길 바라요. 복제되길 바라요. 결국은 뭐예요?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결국은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복제돼야 돼요,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거를 복제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혼자서 세상하고 맞서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안전장치에 다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로 혼자서는 아니다. 세상을 혼자서 살아서는 안 된다. 혼자서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큰 자본한테는 그냥 밀린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아파 병원에 누워도 내 자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탄탄한 네트워크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한 팀 속에 내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아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의 가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메의 가치를 단순히 좋은 제품을 바꿔 쓰는 거, 요즘 환경이 너무
나쁘고, 그죠? 기업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원료를 쓰고 어떤 공법을 쓰는지 불안하니까, 이 아메이를 통해서 쓰면은 정말 선별된 정말 좋은 제품만 쓴다는 그 가치, 물론 그 가치도 대단해요. 하지만 그 가치는 소비자로서 대단한 가치죠. 하지만 제품만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아메이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서 그 세계 초일류이 갖고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똑같이 주고 있다는 거. 내가 오늘 선택만 하면 보증금, 단돈 1원도 없이 권리금 한 푼도 안 내고 로얄티 하나도 없이 이 가치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 권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아셔야 돼요. 그 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미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메의 가치를 소유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메를 통해서 50년 동안 구축되어 온 이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네트워크 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 회원번호 나오는 거? 7자리, 8자리 회원번호 나오면 네트워크에 가입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회원번호 나온다고 이 암이 네트워크 속에 들어온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팅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호흡할 때 진정으로 네트워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왔다가 가신다 그래서 통장에 보너스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월요일 MB 왔다 간다고 그달 뉴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수입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오세요? 내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런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내가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스폰서를 존중하고 왜 형제 라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다운라인들을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기본 잊지 마세요. 우리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함께 세상하고 맞서는 거고 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결국 복제되지 않으면 내가 이 팀이라는 걸 가질 수 없는지. 자, 팀입니다. 이게 한 팀. 팀이죠. 우리가 각자 바깥에서 각자 살아가다가 이 팀 속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팀. 자, 여러분들 이 자리 다음 달 안 오셔도 이 자리에서는 이 팀이 그대로 모일 겁니다. 믿죠? 그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아메이를 해낼지 안 해낼지는 못 믿고 내가 정말 팀 속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앉아있으면서 못 믿어지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음 달에 안 오는 거예요. 다음 달에 안 오는 사람들은 결국 팀 바깥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팀에서 영원히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어도 이 팀이 영원히 존재할 거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죠? 맞죠? 정학수가 저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저 짓을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할 거라는 걸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팀이 영원할 거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영원할 겁니다. 팀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팀에 들어오시면 팀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겁니다. 팀 에너지. 제가 아미하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들. 스폰서가 가가지고 데모 보여주고 사업 설명해주고 회원 가입하니까 자기 혼자 하겠대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대. 네가 하는 말 다 알아듣겠대. 수익 구조도 다 알아듣겠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사회적으로 능력도 있고 레벨도 있고 마당발이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혼자 해도 된대요. 미팅 안 나오는 분들 계세요. 혼자서 그러고 알리고 다녀요. 실제로. 열심히 알리고 다니고 가입시키고 해요. 제가 그렇게 혼자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되는 사람 전 세계에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혼자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이 팀에 속하지 않고 혼자 6-4개를 만들어도 내가 1,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다 독립시켜가지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때요? 어디로 모여요? 모일 데가 없죠? 우리 스폰서가 지 혼자 하니까 자기들도 지 혼자 합니다. 나는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6-4개를 만들었지만 지 혼자 하면서 6-4개 만드는 사람이 확률이 몇 % 될 것 같아요? 자기 혼자서 집에서 이 암에 대한 확신을 키워가고 믿음을 키워가고 제품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어때요?
혼자서 해내면서 잘 유지시켜 갈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결국은 혼자서 다이아몬드는 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그만둡니다. 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아메 들을 때 기분하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아메 한 소리 들을 때 기분하고 어때요? 그죠? 아메가 극과 극으로 와닿죠. 극과 극으로 치닫죠. 예.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에너지의 계보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계보를. 그래서 이 미팅 오신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 그룹에서도 제 그룹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10만 명 정도 돼요. 10만 명. 근데 그 10만 명이 다 이 에너지를 공급받습니까? 공급 못 받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만이, 스스로 반복하는 자만이 이 에너지를 받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는 아니죠. 제 그룹에 다른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추측하면요. 한 10만 명 중에 제 에너지 계보를 받아가는 사람은 한 5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분의 몇입니까? 예. 20분의 1, 그죠? 20분의 1. 20분의 1 정도만 이 팀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팀. 그러니까 혼자서 세상에 맞서서는 안 되고 이 팀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팀에 있으려면 내가 먼저 내 스폰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 스폰서가 곧 팀이잖아요. 내가 스폰서 존중해야 됩니다. 스폰서 무시하는 사람 치고 팀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스폰서가 학벌이 났던 나보다 덜 배웠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폰서를 인정한다는 자체는 바로 내가 팀 속에 존재한다는 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스폰서 무시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한테 이 아메를 후원해도 이 사람들이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됩니다. 네트워크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스폰서를 존중하고 스폰서한테 감사하고 스폰서한테 머리를 숙이는 행위는 그 스폰서 자체가 대단하기보다는 바로 내가 자영사학과로서 내 사업을 일구어 가려면 나를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돼야만 되는데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를 복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 다운라인들이 나를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 다운라인들이 나라는 존재를 존중하고 나로부터 네트워크 형성돼 갈라 그러면 내가 먼저 시작한 스폰서를 존중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밥을 살 일이 있어도 다운들한테 밥 사는 분들은요 성공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자, 스폰서한테 밥을 사면요 복제가 되죠. 밥을 한 그릇 사죠. 스폰서는 딱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폰서한테 밥 사는 걸 몇 명이 봅니까? 내가 전달한 다운라인 숫자만큼 보겠죠. 그 다운라인들한테 밥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운한테 밥 사죠? 몇 명 사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밥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스폰서한테 밥 얻어먹는 순간, 그 순간은 좋아도 그 뒤가 감당이 안 됩니다. 보는 족족 다 사줘야 됩니다. 전달하는 게 무섭습니다. 전달하는 족족 다 밥 사야 되니까. 자료가 생겨도 스폰서한테 갖다 드리세요. 신문자료 좋은 걸 구하면요. 스폰서한테 하나 갖다 드리면 복제해가지고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스폰서한테 받으면 다운한테 다 나눠줘야 돼요. 어때요? 장사는 되는 쪽으로 해야죠. 한 그릇 사드리고 여러 그릇 얻어먹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스폰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밥값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요. 더치페이입니다. 더치페이. 3명, 4명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더치페이예요. 왜? 그래야지 40명, 400명, 4,000명 됐을 때도 밥값 부담이 안 되고 우린 자유롭게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처럼 야 오늘은 내가 살게. 오늘 샀어요. 다음 달은 제가 사겠지. 근데 다음 달에 걔 없어. 그럼 손해보잖아요. 그죠? 이거 오늘 샀게는 이 아메하고 맞지 않아요. 자, 오늘 샀게는 언제만 하느냐?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아메를 전달할 때만. 그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즉 팀으로 만들어지는 이 네트워크 원리를 모를 때만 밥을 사시고 처음 미팅 세미나 들어오면서 야 아메는 밥값 더치페이야? 네가 오늘 저녁 네가 내 이러면요 아메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삐져가지고 아메를 안 합니다. 이 자식 지가 나보고 오라 그래놓고 밥값 내라고 삐져가 안 합니다. 그런 또 경솔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은 그분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에
집에다 차로 막 태워주잖아요. 처음에는 막 태우고 가잖아요. 그것도 해주면 안 돼요. 사업을 하겠다는 분한테는. 왜? 그거 결국 의타심밖에 안 만들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영사업가로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으시면요. 스폰서차 얻어 타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굴 전달해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태워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많이 전달할수록 여러분들은 버스 사야 되죠. 좀 있으면 기차 사야 됩니다. 기차. 많이 늘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차 타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다운라인들이 더 열심히 하면요. 그 사람은 비행기 사야 돼요. 그래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갈 길은 자기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자영사업가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지금까지 안 했던 분들 운전하세요. 지금 제 주위에 정말 이 아메를 몇 년 하시다가 결국 발은 내 발이 제일 편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운전면허 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게 자영사업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얻어 타고 다니는 거 오래 하시면요. 절대로 자영사업가가 안 돼요. 왜? 전하는 게 겁난다니까? 말했잖아요. 한 번 얻어 타고 여러분들은 10번 태워줘야 되는데 여러분 차가 없는데 어떻게 태워줍니까? 그래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캐파를 부담을 못 해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의존한다든지 의존을 시키면요.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가장 오래 가는 조직은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가 돼도 되는 쪽으로 복제를 해야 돼요. 자, 내가 스포츠차 얻어 타고 다녀? 그럼 내 다운들도 내 차 다 타달라 그럴 거야. 그죠? 그럼 어때요? 수용이 안 되죠? 자, 내가 스포츠차 처음에는 얻어 탔어. 하지만은 내가 자영사업임을 깨닫고 내가 적각차를 사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럼 복제하는 거죠. 그죠? 내 차에 한 번씩 태워줬더라도 내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적각 운전면허증을 따고 각자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각자 자영사업가가 돼 나갈 때 이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없이. 이 팀이 있어야만이 내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보존. 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뜻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한 명, 두 명 할 때는, 한 명, 두 명 알릴 때는 사실 이 시스템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아까 이 다이아몬드처럼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 나가죠. 그럼 내가 이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사람 도와주고 그 밑에 사람도 그 밑에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면 나는 다리가 어때요? 몸이 10개, 100개라도 모자랍니다. 이런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막 다이아몬드가 길이 막 널린 거예요. 그런 지역을 발견한 거라. 그 다이아몬드를 막 호주머니 집어넣었어. 다 집어넣었어. 호주머니 꽉 찼어. 안주머니 집어넣고 막, 그죠? 막 입에 물고. 어때요?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큰 트럭을 한 대 갖고 있어요. 어때요? 주스 가지고 트럭에 담아놓고 또 와가지고 또 주스 가지고 트럭에 담아놓고 트럭에 담아놓고 계속 담을 수 있죠. 그죠? 그 트럭이 팀이라는 거예요. 그 트럭을 소유하는 자만이 영원한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동 수입.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담고 쓰고 나면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누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노동 수입을 갖지 마시고 이 시스템을 가지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미팅에 오시고 먼저 자세를 갖추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 아멘은 반드시 내 인생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 맞죠?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중요한 거. 남이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팀 하니까 진정 팀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팀이 있어야지 누구의 에너지가 축적이 돼요? 내 에너지가. 자, 이 팀이 있어야지 내 에너지가 팀에 축적이 되고 어때요? 이 에너지가 내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죠. 계속해서. 자, 보세요. 제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우리 스폰서가 있는 곳에 그 팀에 제가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원칙을 지키면서 스폰서 예우하고 금전거래 같은 거 하지 않고 이 금전거래 왜 하면 안 되느냐면요. 이 돈, 내가 처음에 이 다운한테 아메를 알렸는데 이 다운이 돈을 100만 원 꿔달라 그래요. 안 꿔주면 이 사람이 안 할 것 같으니까 꿔주죠. 그러면요. 아메도 안 하고 돈도 갖고 튀어버려요. 이게 튀고 싶어 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빌릴 때 마음하고 갚을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아메이를 소개했어. 근데 이 사람이 돈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단호하게 돈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든지 아니면 은행을 소개해 주세요. 요즘 이자도 금리도 낮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꽂아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돈을 금방 갚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이지만요.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미팅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업 파트너로 보이는 게 아니고 채권자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 자리에 계속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지만 이 사람을 잃어버려요. 제가 돈을 꿔주니까, 암에서 돈을 꿔주니까 100이면 100이 다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돈 거래 절대로 하지 마세요. 형제라인끼리도 절대로 돈 거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라인들 중에서 혹시라도 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예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절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돈을 꼬는 것 때문에 이 그룹이 다 망가져요. 실제로 제가 대구의 한 그룹인데요. 그 그룹은 돈을 거래하다가 미팅 와서 앉았는데 전부 다 채권 채무자인 거예요. 서로서로.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이가. 그래서 결국 그 그룹이 해체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열심히 싸워왔던 팀워크가 해체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봤어요. 눈으로. 그래서 돈거래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식사 같은 건 더치페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구에서 내가 오늘 다운라인하고 세미나를 이렇게 수원 세미나를 와야 돼. 근데 내 차를 갖고 가야 돼. 근데 우리 스폰서 차를 타고 가. 이거 공짜라고 넓죠. 그냥 타고 오시면 안 돼요. 스폰서한테 제가 기름값이라도 좀 스폰서 입장에서는 기름값 받아야지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어차피 내가 이 사람 없어도 내가 서울 가야 되니까 같이 태워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태우시고 또 다운이라 그러면 더더욱 그렇죠. 그죠? 더더욱 그냥 혼자 가느니 다운라인 태워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고 근데 다운 입장에서는 스폰서니까 당연히 태워줘야지 이런 뭐예요? 스폰서한테 밥 얻어먹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운이 그대로 배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운들 태워주고 요거 도 먹어요. 당연한 건데 뭘 돈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냥 태워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다운 입장에서는 스폰서가 돈 이야기 하기 전에 스폰서님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오늘. 스폰서님 돌게드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스폰서가 됐어 끝까지 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제 몫은 하겠습니다. 저는 자영사학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스폰서가 태워주니까 좋네. 내 맨날 타고 다녀야지. 형제 라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라인들. 대구서 오다 보면 형제 라인끼리 이제 같이 올 때가 있잖아요. 형제 라인들은요 당연히 n분의 1 하셔야 됩니다. 기름값 적어도 많이 못 내도 그냥 버스 타고 오는 비용 정도 한 2만 원 정도는요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걸 태워주는 그 형제 라인은 아이고 뭘 2만 원을 가지고 이러면서 거절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그 돈으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넣지 마시고 같이 식사는 하시죠. 이렇게 휴게소가 같이 식사하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요 자식들 내가 이 사람들 내가 태워주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입당네. 끝까지 입다가 이거 앞으로는 절대 태워주면 안 되겠는데 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괴로워가지고 아메가 안 돼요. 여러분 줄 때는요 홀딱 벗고 주셔야 됩니다. 홀딱 벗고. 저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렇게 미팅이 낮게 끝나가지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모시다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는 방향이 비슷하다든지 이러면은 모셔 드릴 수 있는데 태워줄 때는요 반드시 심야에는 그 집 앞 문 앞까지 태워주셔야 됩니다. 요 근처죠. 요 사거리 내려드릴게요. 딱 내려줘. 걸어가려 그러면 30분. 택시 타려 그러면 택시 기사가 짜증내. 딱 그런 곳에 내려주면요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건요 태워주고 요거도 먹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는요 안 태워주려면 아예 미리 그저 전철 시간 됐을 땐 전철역에 모시다 드린다든지 그분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는 곳에 태워드리지 만약에 그런 곳이 없다 그러면 끝까지 가주든지 안 그러면 안 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할 때 가장 요동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려면 홀딱 먹어 주고 주지 않으려면 미리 조치를 취하라. 그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암의 사업하면서 혹시 누구 태워드릴 일이 있을 때는요, 기꺼이 태워드리세요. 기꺼이. 하지만 왜 니는 정학수가 가르쳐준 대로 기꺼이 안 태워줘?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면 그 사람은 죽도 밥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다이아몬드 SP도 못 됩니다. 그런 마인드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PT대가 앉아 계신다 그러면 그 PT는 오류입니다. 오류.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 내 것만 중요하고 남의 건 하나도 안 중요한 분들. 네. PT까지는 에메랄드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못 갑니다. 절대로. 남의 게 소중하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그 상대한테 해를 끼칩니다. 반드시. 처음에는 잘했다 치더라도 어느 날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암엔요, 철저하게 자연사학과의 마인드. 여러분,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가장 한 시대도 빠지지 않고 전 세계 어떤 곳에서도 최고의 이데올로기는요, 프리덤이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자유. 이 자유. 이 자유는 나만의 자유가 아니고 내가 이 자유가 중요한 만큼 남들도 다 나와 똑같이 자유가 중요하다는 걸 인정할 때 나한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 자유만 중요하고 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는 것은요, 결국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내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걸 뜻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좀 젊고 내가 좀 빠르고 내가 능력이 있어 가지고 내가 막 내 자유를 위해 가지고 주위 사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요, 반드시 그건요, 바로 대로 주고 말로 돌려받습니다.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정말. 공부도 막 적당하게, 운동회 때는 맨날 뛰면 꼴찌에서 1등, 2등,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보세요, 저 옷 안 벗어도 아시겠죠, 그죠? 네. 체력적으로 약해요. 뭔가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반에서 이렇게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 우리 60명, 65명 때 저는 맨날 63번이었어요. 번호가. 우리는 이제 1번부터 큰 애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데서 자라오다 보니까요. 항상 나도 저 키 큰 애들, 걔들 막 힘 자랑하면서 막 놀고 우리 같은 애들 막 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나도 정말 좀 인간답게 내 스스로를 좀 표현하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지 못한 자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억압받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누구나 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치와 제이가 정말 존경스러운 게 그겁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미국이라는 정말 좋은 사회에서 그래도 제이 같은 경우에는 집안도 좋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이 가지지 못한 자의 마음을 알고 그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광고 때리고 총판 모집했으면요,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돈 들고 와가지고 LOC 총판 권리를 달라 그러면 그냥 그 돈 받고 그냥 제품만 내려보내면 금방 부자 됐을 텐데. 그죠? 근데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써본 사람이, 그죠? 회원이 되고 회원한테는 또 작은 혜택이지만 30% 싸게 쓴 혜택을 주고 또 그분들이 써보고 좋으면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평범한 사람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사람도, 힘든 사람도 정말 비벼매가는, 좀 아까 말한 라이프만 있는 게 아니고 스타일도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나 이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리치와 제이가 아니었다면 나같이 옥탑 살던 사람이 정말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의 자유를 지켜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미팅 오고 한 달에 한 번 이 세미나 랠리 오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팅 오시고 세미나 오시는데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강조해도요,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왔다 가니까 생긴 것도 없더라. 내 주위 친구들 안 오더라. 한 번이니까 안 오는 거예요. 2번, 3번, 4번, 10번을 혼자 와보세요. 올 때는 표시는 내야죠. 그 주위 분들한테 나 간다고.
세미나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간다 그래도 네가 안 가니까 나도 안 갈래.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네가 안 가도 나는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 가서 오늘 주말을 보내겠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세미나 랠리를 지켜가지고 내 자손대대로 이 엄청난 에너지 네트워크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가겠다. 여러분 저는요 이 미팅에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은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미팅을 가야지 내가 내 주위 사람들한테 줄 수 없는 영향력,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99년도 3월 달에 더블 다이아몬드 때인데 애리조나 피닉스를 갔습니다. 우리 김종희 사람하고 같이 우리 그룹 에메랄드들하고 같이 애리조나 피닉스를 갔는데 그 피닉스 하얏트 호텔에 가니까 이렇게 큰 볼륨이 딱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녁 먹고 한 오후 시간에 들어갔어요. 저녁 시간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거기 앉아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모시고 간 그 미국의 그 사학가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 제가 저 뒤에 좀 앉았는데 거기 보니까 뭐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앉아있는데 제가 아는 뭐 변호사 출신인 그 크라운 엠버스 크라운도 있었고 뭐 교수 출신인 더블 다이아몬드도 있었고 그 더블 다이아몬드 아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진짜. 정말 사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다이아몬드 이상의 자격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 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이었기 때문에 뿌듯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이 많은 사람이 다 다이아몬드라는 게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게 너무 흥분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는 거는요 그 다음부터 있었어요. 저녁 한 10시 정도 됐는데 덱스터 예가가 나왔어요. 그럼 덱스터 예가 아시죠? 1964년도 맥주 판매원 자동차 세일즈맨 하다가 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중퇴해가지고 굉장히 막 그 뉴욕의 그 롬이라는 할렘가에서 살다가 자식은 주릉주릉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 때 이 아메이를 어때요?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탑 리더가 된 그분 집에 가니까 자가용 전용 비행기도 있고 파일럿도 있고 그 조종사도 있고 집에는 차가 한 40대가 있더라고요. 집에 주유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딱 나오셨는데 이분이 10시 시작해가 11시, 12시, 1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쉬고. 쉬는 시간 없어. 물론 오늘은 쉴 거예요. 제 강의 끝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다이아몬드들이 계속 앉아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뭐 볼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남편들이 와이프 어깨도 주물러 주고 그러면서 계속 앉아 있는데 그 제가 옆에 있는 분 물어봤어요. 저희들 데려간 사람한테 언제 끝나냐고.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덱스터 얘가 마이크를 놓고 내려가는 게 끝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몇 시 되면 보통 내려가시나 이러니까 보통 한 새벽 한 3시나 4시 정도. 네? 근데요 진짜 그 말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됐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그 긴 시간을 말하고 있는 덱스터 얘가 더 놀라웠지만요.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더 놀라웠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덱스터 얘가 강의를 쭉 듣는데 이제 통역을 해서 듣는데요. 별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진짜 제가 책에서 읽어봤던 이야기들, 덱스터 얘가 스토리들, 또 그 스토리 속에서 자기가 암을 해왔던 그 스토리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다 책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분 또 CD도 많아요.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야. 여러분, 저는 그때 당시에 암을 한 지가 한 6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6년밖에 안 된 저도 덱스터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은요, 6년, 16년, 26년, 36년 된 분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덱스터 예거 이야기가 신선해가지고 못 들어봤던 이야기라서 그 앉아있냐고요. 제가 바보가 아닌다 하면은 아닐 거라는 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근데 왜 한 사람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덱스터 얘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다 아는 이야기들인데. 그때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아, 이게 미팅이라는 거구나. 이게 미팅. 이게 미팅. 다이아몬드 500명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폰서, 새롭지도 않는 이 스폰서, 나이 들어가지고 쭈글쭈글하고 세련미도 없는 이 스폰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앉아있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이 리더들, 이 모습이 바로 미팅이구나. 그래서 미팅은 날짜 정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있는 게 아니고, 미팅은 문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문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들으려고 배우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 비즈니스라는 걸, 자체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왜? 이들이 이 자리에 이미 6년 된 사람, 아메가 16년 된 사람, 26년 된 사람, 어때요? 나는 36년 됐으니까 나는 안 들을래 하고 나가버려. 나는 26년 됐으니까 다 알아 하고 나가버려. 나는 16년 됐으니까 다 하고 나가버려. 나는 6년 됐으니까 다 알고 있어. 이미 아는 이야기야. 이 사람 하는 이야기 다 알고 있어. 이러고 나가버려. 여기 누가 있습니까? 처음 다이아몬드 된 사람이 앉아있겠죠. 처음 다이아몬드 된 사람. 이 사람도 그러겠죠. 나도 다이아몬드 되는 동안 덱스가 여기 많이 들어왔어. 나도 다 알아. 사라져요.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졌어요? 미팅이 없어졌잖아요. 자, 과연 우리가 미팅이 없을 때, 이미 내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미팅이 없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리크루팅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죠. 그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안다고 모이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죽고 우리 아이디 번호, 회원 번호가 우리 자식한테 상속됐을 때 그 자식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자식들이 이 아메의 에너지와 유산을 승계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 미팅이 뭔지 제가 그걸요 99년도 3월 달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미팅은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아무 강의가 없어도 모이는 것 자체가 미팅이구나. 모이는 것 자체가 사업이구나. 모이는 것 자체가 에너지구나. 모이는 것 자체가 복제구나. 모이는 것 자체가 시너지고 시스템이고 모이는 것 자체가 유산이고 상속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이자는 게 아니죠. 매일 출퇴근하자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날에 모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자고 약속하는 날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현장을 우리 주위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집에서 비누치약 쓰고 점포도 없고 투자한 돈도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유한 집단이라고. 우리는 혼자서 세상하고 맞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와 시너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라고. 그게 이 미팅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별거 없어요. 일주일에 2번 미팅 원칙으로 지키는 겁니다. 원칙.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지만요, 이게 계속 복제되어 내려가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지만 저를 통해서 아미 하는 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이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미팅도 이 거대한 자체도 복제가 돼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복제가 돼가지고. 그분들은요, 저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이 시스템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제가 6개월 따라다녔던 그 김명환, 쌍용사 동기,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그룹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제 선배, 교회 선배, 우리 김기범 사장, 빵상을 1년 가까이 했지만, 어느 날 이 세미나 와가지고 이 미팅의 위력을 깨닫고, 그날부터 절대로 이 미팅을 빠지지 않고, 한 명 한 명 이 미팅으로 초대했던 그 사람이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지금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항상 제 옆에 가지고 사장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따라다녔던 우리 이호연 김혜련 사장님. 제가 그랬어요. 요렇게 안 따라다니면 잘한다. 안 따라다니는 게 잘하는 거다. 너는 이미 다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너 자신을 믿어라. 제가 따로 분리해라 그러니까 왜 저를 쫓아내시나요? 이러면서 징징댔던 우리 김혜련 사장님.
올해 크라운 가신답니다. 여러분, 결국 저 한 사람이 그 작은 미팅의 소중함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미팅으로 복제돼서 분리돼서 각자가 움직이는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꼭 이 자리를 통해서 다음 달도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 달도 내년도 5년 후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빠지지 마셔가지고 200년 2000년이 영원히 여러분이 없어도 지속되는 거대한 미팅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